안녕하세요. 경제학자의 문화살롱의 최병서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가, 또 그러한 대량 생산을 하는 상업미술가에 누가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가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오게 된 데는 일단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대량 생산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면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값싼 가격으로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값싸게 물건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량 소비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술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 규모의 경제를 얻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화가의 노동력이나 노동 시간이나 또 들어가게 되는 물감의 양이나 또 캔버스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을 2단위, 3단위 똑같이 느린다라고 해서 그 그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용과 시간이 재생산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술사적으로 보면 그림의 대량 제작으로 상업적 수익을 얻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르네상스 시대에 독일의 작센의 궁정화가였던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였습니다. 이 크라나흐는 루크레티아라고 불리우는 비너스 그림을 많이 그려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렸냐 하면 여러 제자들과 공방에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간의 수공업장 같은 공방을 만들어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림을 대량으로 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제자들과의 분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나하의 그 루크레티아 그림은 여러 개를 볼 수 있고 다 그림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20세기에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대량 생산을 했던 화가를 꼽으려면 앤디 워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팝 아트를 통해서 예술이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가벼운 대중예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앤디 워홀은 뉴욕에서 1952년부터 광고물을 제작하는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 디자이너로 활약하면서 대중 잡지에 사파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의 그림이나 앤디 워홀의 어떤 그 사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앤디 워홀이 그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법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실크 스크린 기법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크 스크린 기법은 어떤 이미지를 마치 광고 전단 제작하듯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쇄해서 대량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앤디 워홀은 대중적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다가 얹었습니다. 가령 마릴린 먼로라든지 엘리자베스 테일러, 또 제클린 케네디, 이런 유명 인사들, 소위 그 현대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반복적인 기법을 통해서 캔버스에다가 인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앤디 워홀 역시 조수들을 많이 썼는데요. 조수들한테 작업 지시서를 내려서 작품을 대량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작품에다가 사인을 해서 판매를 해서 최초의 상업 예술가가 됩니다. 앤디 워홀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술이란 뭐냐? 비즈니스다. 그래서 비즈니스 아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하는 거가 옛날처럼 예술가는 돈에 초연하고 돈을 추구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도덕적 관념에서 해방되게 돼서 돈을 버는 화가나 돈을 벌는 예술가가 결코 예술적으로도 우리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비즈니스 아트를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수프 깡통이나 무슨 만화의 장면이라든지 신문의 어떤 보도 사진의 한 컷이라든지 영화 배우의 어떤 브로마이드 같은 것들을 캔버스에 전사, 확대하는 수법을 통해서 무한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시중에 팔게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대량 소비 사회, 대량 소비 문화를 찬미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비판하는 면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앤디 워홀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이미 다 잘 알려져 있고 이미 수요가 많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소비 시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팔 수 있으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량 소비 문화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시니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문화, 또 미국의 예술에 반응하기 위한 앤디 워홀의 행위였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고 군사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이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유럽에 있어서 왠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있지만 그러한 열등감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적인 예술, 미국적인 미술, 미국적인 아트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찾고 있었는데 앤디 워홀의 이러한 그 팝 아트는 거기에 딱 부합되는 그러한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량 생산에 또 대량 소비의 자본주의의 체제와 딱 들어맞는, 어떻게 보면 그림의 대량 생산으로서 사람들이 그림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팝 아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적인 것이고 미국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디 워홀의 이러한 소위 미국적인 소재의 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문화와 또 미국의 예술 정책에 맞는 소재였을 것입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 중에 보면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은 머릴린 먼로의 초상을 여러 개 그렸는데 그 중에서 청록색 머릴린이라고 하는 작품이 2007년에 옥션에서 $8,000만 팔립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의 자화상은 2011년에 자화상을 그린 그림으로서는 사상 최고가인 $3,844만 팔리게 됩니다. 아마 이 앤디 워홀의 가장 상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앤디 워홀의 대중문화에 대한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작품은 두 개의 그림으로 된 이면화라고 하는데요. 이면화로 제작된 머릴린 먼로의 재단화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면화 혹은 삼면화는 중세 때부터 교회나 이러한 성당에서 재단에 그려 놓는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던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보면 머릴린 먼로는 1962년에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죽는데 그 이면에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음모론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케네디가와의 어떤 그 관련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죽음인데요. 그래서 머릴린 먼로가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자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치 중세의 그 재단화를 작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종교의 아이콘, 성상, 성인들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아이콘을 제작하던 그러한 재단화의 방식으로 머릴린 먼로의 두 폭 초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폭의 왼쪽 편의 그림은 머릴린 먼로의 삶을 그리고 있고 그 오른편 그림은 머릴린 먼로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머릴린 먼로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두워지는 그렇게 그림으로써 그녀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앤디 워홀이 생각한 것은 머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런 대중적인 영화배우, 스타는 어떻게 보면 마치 과거의 성인들이나 세인트에 해당하는 그런 성인의 반열과 같은 급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단화로서 머릴린 먼로를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앤디 워홀에 대해서 또 현대 미국의 팝 아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